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내내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금방 갔네요. 투자 전략은 3주째 똑같습니다. 탑다운 장세. 지금은 주식 비중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종목 피킹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뭘 해야 되냐, 주식 비중,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조정받고 나면 보통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2, 3년 동안 좋았던 2차전지가 계속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태조 이방원이 좋을지, 아니면 반도체가 새로 등극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키워드는 기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빼고 실제로 지금 봐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CPI 지표 중에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 급등, 여기 이제 디폴트, 이제 예전에 과거 이제 리먼급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의 이제 조정, 그 다음에 수요 둔화, 이게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입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파적인 스탠스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책금리 전망이 연말에 4.5%고요. 현재까지는 내년에 이제 4.6에서 이제 5%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현재 4%를 찍고 나서 다시 밑으로 좀 3.8%까지 조정을 했지만 일단은 4.5까지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고용지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가장 글로벌에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퀀트로 보면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완전히 동조화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3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의외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상위권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에 그대로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3% 빠지는데 한국이 1% 빠지고, 아니 이런 거 없고요. 이제는 미국이 3% 빠지면 한국도 3% 빠지는 완전 동조화 시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해지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보통 스탠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현물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지금 3주 정도 팔았는데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좀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그 매도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그 선물 순매수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밖에. 선물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것 같은데, 개인 곧버스나 이런 것들도 소폭 순매수한 걸로 봐서는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잡고, 아니면 소폭 횡보하거나 이제 급락에, 일단 그 컨트롤 보는 시장은 급락까지는 아닌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모르죠. 또 외국인이 선물을 막 이제 소스 컷을 하면 이제 많이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봐야 될 지표는 미국 CPI 발표에 따른 이제 변곡점 가능성입니다. 일단 CPI는 이제 그 전달로 해서 10월 13일, 11월 13일 이렇게 해서 전달의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CPI가 이제 둔화되는 여부가 지금 저희한테는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PI 관련된 이제 내용들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 10월 13일이 또 특이하게 한국 선물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10월 4일에서 7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휴일이 하루 껴있긴 했지만 지수는 버티고 종목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CPI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CPI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게 임대료예요. 임대료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데,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상관관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9월 CPI
발표 10월 이런 걸 시장에서 기대는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2년 9월이 있다고 치면 9월 달부터 부동산이 이렇게 미국 부동산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는 연말까지 이제 12월까지 무조건 금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이렇게 빠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경기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려면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뭐 1년 단위, 뭐 월 단위 렌트도 있지만 1년 단위 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주택 가격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세입자들의 어떤 임대료 하락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또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라 있으면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요 어떤 집값이 기조적으로 빠질 수 있고 한 6개월 정도는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눌러놓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금리만 올리면 당연히 빠집니다. 집값은 빠지지만 지금 당장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방어를 해야 된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코스닥 예전에 뭐 코스닥하고 부동산 가격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하향 이탈 해버리면은 뭐 부동산이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그러면 뭐 자산 가격이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나스닥이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미국 부동산이 조정이 나온다면 결국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소비 위축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하락 전환을 했고 한국은 뭐 이상계획제 거래는 없었지만 호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관계에서 보면은 주가가 기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다. 저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연말에 비둘기파 언급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PER 곱하기 EPS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개선된 게 지금 보였나요? 3분기 실적을 까봐야지 저희가 아는 겁니다. 이게 비용 단에는 얼마나 감소가 됐고 소비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는 얼마나 경기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현재는 EPS가 깜깜이인 상태에서 PER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PER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결국엔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서 저희가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굉장히 좋겠죠. 지금 다들 지금 하려고 했던 게 PBR 0.9배에서 바닥아닐까, PDBR 0.8배에서 바닥아닐까, 0.7배가 바닥아닐까, ROE는 왜 빠질까 이런 것들만 고민해서 바닥이 얼마일지를 계속 계산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때 그거를 많이 쫓아서 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매크로 환경에서 계속 악화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 충격, 경기 침체 이거는 뭐 제가 3, 4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반영이 좀 되고 있네요. 어찌됐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코스피 신용 잔고를 보면 이제 17조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많을 때는 22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그만큼 많이 털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서 7월 14일 날 코스닥이 8조가 바닥이었고 8월 18일 날 8.8조가 코스피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주가의 바닥과 신용정보의 바닥은 그렇게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전고점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신용융자가 전고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닥 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새로운 또 바닥을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힘든 구간은 요 정도 힘든 구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겨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몇 가지 좀 생겼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번 주는 종목 미팅한 게 매주 미팅하긴 합니다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변수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주가 하락입니다. 이제 어게인 리먼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상하기 좀 힘들어요. 리먼 때도 주가 하락하고 나서 이제 리먼 CEO가 나와서 얘기했죠. 우리 되게 내부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리먼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크레딧 스위스에서 대표이사가 이번에 또 똑같이 나왔죠. 우린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운용사에서 우리의 수익률 괜찮아요. 우리 상품 우리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 거.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그 기업체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15%나 일단 올랐고 CDS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올랐다. 레코드 하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나와서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의심이 조금 간다 라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했으면은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크레딧 스위스가 사업보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얘네들이 리만처럼 될 것이냐. 하지만 리먼이 그때 안 좋았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이제 MBS나 ABS 이런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가 파산이 나왔어요. 지금 유럽 경제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UBS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업체들이 하나 정도 파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오파동을 완성시키는 이제 배드 뉴스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계속 공포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안 사겠죠. 안 사면 안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둔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이키 재고 증가, 그다음 테슬라 3분기 실적 오늘 나왔는데 판매량이 기대치 이하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렸지만 자동차 수요도 꺾였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아마 환율 효과로 가장 영향이 좋고 큐도 좋은 때가 아닌가. 4분기는 QOQ로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IT는 이미 겸허했고 이제 자동차, 이제 의복 이런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애들도 전방이 아베크로비, 갭 이런 애들이니까 미국 소비가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평가 이익에 대해서 어떤 소비를 했던 일정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다른 것들이야 이미 뉴스가 많이 나온 거고. 연구이금이 왜 주식 매수 여력이 없을까? 사실 저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고 싶습니다. 유료 채널 빼고는 잘 안 올리는데 아이디어 웬만하면 뉴스만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돈은 안 내는데.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요즘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일단 채권을 가져갑니다. 이 채권에 국채랑 저희가 이제 미국채라고 하는 US 트레저리 요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머징 채권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때 이머징 채권 잘 사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한 20% 정도는 이제 주식을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연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운용사의 자산운용과 굉장히 틀립니다. 운용사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라고 보면 연기금은 제네럴리스트처럼 운용을 해야 수익이 잘 나요. 왜냐면 그만큼 자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금 채권 50%라고 하고 주식이 20%라고 했을 때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저희가 경기 하락이라고 하면 그러면 장기금리 하락이죠. 장기금리 빠지고 이제 단기금리가 오르죠. 단기에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장기금리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거를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럼 장기금리가 빠지면 연기금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가진
연기금은 뭐 보통 뭐 10년물, 30년물 살 수 있죠. 왜냐면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른 걸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면 장기 금리가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빠져요. 그러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리먼 사태 2008년도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다른 자료를 한번 해볼게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을 때 US 트레저리가 제 기억으로는 노미널 100, 그러니까 액면이 100이죠. 이게 140에 팔렸던 기억이 있어요. 채권이 40%나 수익이 난다고? 요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50%가 된 게 예를 들어서 40%가 올랐다고 칩시다. 금융위기 때 채권이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 보험사나 이런 데는 또 이게 해칭을 위해서 채권을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권 빠져봤자 20%밖에 안 빠지니까.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가 오르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0%가 올랐다고 치면 이제 70이 되는 거죠. 이 자산이 이제 100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라고 할게요. 그럼 70조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러면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이 만약에 30%라고 할게요. 30%에서 반토막 나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0, 여기서 마이너스, 주식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그러니까 채권 플러스 20, 주식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금융위기 때인데 연기금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먹은 자산을 팔고 빠진 자산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는 게 뭐 2년, 금융위기가 2년만 될 수 있고, 뭐 5년 동안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채권 고평가된 거를 팔아서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게 돼요. 주식으로. 그럼 주식이 마이너스 50%된 거, 채권 플러스 40%를 팔고, 뭐 이거는 막 극단적인 경우죠. 예시를 든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이 스위치될 때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볼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소리가 좋네요. 아주. 지금 상황을 보면 장기 금리가 누구 때문에 오르죠? 지금 글로벌 경기를 이끄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장기 금리를 통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요. 네, 장기 금리가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도 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축통화가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유를 몇 번 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히 대응을 하는 거고,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채권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하는 초입 국면에서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죠. 장기 금리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 물립니다. 연기금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연기금이 뭐 1200억 정도 디폴트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포트폴리오를 못 움직인 상태에서는 디폴트 날 수도 있어요. 네, 팔려야지 뭐 돈을 낼 수가 있죠. 물론 연기금은 차입해서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때랑 위기 상황이랑 다르다. 채권하고 주식이 동시에 빠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동시에 채권 빠지고 주식이 이미 빠졌죠. 채권이 장기금리가 튀면서 빠지는. 그럼 연기금은 무조건 손실입니다. 이건 뭐 연말에 안 봐도 뻔해요. 네, 연말에 금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지금 자꾸 장기 금리채를 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기금은 시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 노미널인 쿠폰에서 쿠폰 10% 이율로 어찌됐든 한 번만 받는다고 할게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쿠폰을 받으면서 이 만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현금처럼. 그러면 100이 나오고 쿠폰 수익률 10%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캐시를 이제 돌리는 그런 구조가 되죠. 지금은 채권 투자가 가장 잘 맞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채권을 막 사면 언젠가는 금리가 빠집니다. 뭐 여기서 10%까지는 않을 거 하잖아요. 미국이. 다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점 몇 프로 왔으니까 에이 뭐 다시 나중에 뭐 2%, 3% 경기 안 좋으면 다시 빠지겠지 하면서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베팅은 채권 쪽에 하게 되니까 지금 리테일에서는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은 다 물려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금이 왜 그 주식을 안 사요? 지금 이 지수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연기금 자산 비중이 어떻고 뭐 주식 비중 집행 여러 개 있던 연기금 들어오세요 기도하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좀 제발 연기금 출신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이거는 연기금에 있었던 1년이라도 있었던 분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서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CDS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만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정조가 이제 6월달부터 나왔다는 얘기고, 다른 아이디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인바운드였고, 지난주에 로봇였고, 3주 전에 이제 마지막 불꽃은 패배더니 한 이용에 했는데, 뭐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따로 올려드리긴 했지만, 동원아텍이 이제 10월 14일부터 IR을 이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서 IR을 시작하는데, 이제 최근에 엄청 빠졌죠. 빠질 때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물어봤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당 제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당뇨는 동원아텍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초락은 이번 주에 컨콜 듣고 자료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읽기 주간 요약 이거 바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쭉 보면은 고점 대비 15%, 20%씩 빠졌어요. 와, 헬이죠. 지수가 15% 빠지면 주식을 안 팔았다는 가정하에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깨지니까, 레버리지 하면 50% 깨지니까 15% 코스피가 빠졌으면 30% 마이너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3개월 동안 보합만 해도 굉장히 상위권 잘했다. 스스로 위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다우랑 나스닥이랑 지금 아까 제가 어느 정도 동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한국 대비 성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여기서 폭락하면 한국 주식이 이제 하방송 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또 얘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주식은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YTD 수익률 갭 나스닥하고 코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이 좀 아웃퍼폼 했다가 다시 코스닥이 아웃퍼폼하는, 나스닥이 좀 더 빠져서 그렇죠. 네. 이런 거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지수별 수익률 제가 보내드린 거, 지난주가 좀 의미가 있었죠. 왜냐면 지난주 3개월 수익률에 코스피 코스닥이 여기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이제 IT가 지금 안 좋잖아요. 이제 애플까지 됐으면,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대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위에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많이 빠지고 상해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1개월 수익률은 코스닥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구나 생각합니다.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중간치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이 3개월로 보면은 약간 아웃퍼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드렸고, 바이오 대비 반도체 상대는 상대 주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죠. 최근에 셀트리온이 좀 오르던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 매도를 보면 3주 연속 매도한 후에 소폭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최근에 샀던 거를 판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고표스가 이제 상방으로 조금 틀었어요. 여기 보시면 고표스 검은색인데 여기서 더 빠질 것 같다 해서 이제 고표스 배팅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표스가 빠지면서 이제 지수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고표스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그나마 그냥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주가지수 선물 박스권에 지금 선물로 감은 거죠. 지금 요 조금 계속 좁은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대형주의 어떤 반등은 세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크로로 좋은 뉴스 나도 뭐 그날 하루 오르면 끝이겠죠. 하루 나이트. 그날 사면 안 됩니다. 추세를 다 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수의 추가 하방보다는 바닥까지 분명히 갔으면 좋겠다. 물론 선물 장중에 이렇게 까버리면은 생각이 바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보지 말자라는 얘기죠. 지금 프리미엄 계속 깎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인이 좀 팔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샀는데 연중 내내 샀는데 결국 삼성전자 올해 실패했죠. 제가 볼 때는 종목 사는 것보다는 실패 안 했습니다. 너무 안 좋은데 어찌됐든 제가 저의 바람은 전자가 이렇게 그냥 될 수 있을까 실적 시즌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 스마트폰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메모리도 1분기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바닥이라고 많이 밀렸죠. 수요 때문에 이제 수요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수요보다는 공급이라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IT 수요 얘기는 이제 한 10,000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IT 장초에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원달러 환율 한번 매크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대형주 수급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뭐 이렇게 가고 원달러 가고 있고 지수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죠. 이게 이제 온몸이 강하게 나와야 1400을 뚫고 밑으로 이제 이평선 뚫고 내려와야 대형주도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리고 달러와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유로화도 차트를 보면서 갈까요? 네, 달러와 뭐 상승 추세에서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유로화 뭐 해봤자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겨울 오면 더 이제 하발통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달러 강세, 호주 달러 땡큐. 가격대 생활비 분위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GBP가 이제 꿈틀꿈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이게 해소돼서 증시가 오른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빠지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상한 행복 회로를 돌리면은 자꾸 주식을 사게 됩니다.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매크로에는. 그리고 이머징 쪽에 특이한 거는 이머징 국채의 수익률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간으로. 금리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부동산 영역이 이제 다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를 좀 악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CRB 인덱스도 주간으로 보면 약간 슬로우했고, 우리의 또 태조 이방원, 태양광, 딱 요거 9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패대기 쳤죠. 풍력 지금 기관들 많이 몰려있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저는 풍력에 대한 믿음은 저는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된 적이 있지만 자 요거 뉴클리어 원전도 운영 태조 이방원 지금 단계에서는 바텀 피싱이라고 얘기하면 좀 쉽지 않겠네요. 코스닥을 보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딱 긍정적인 거 요거 하나예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떤 신용 반대 매물을 딛고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릴만하다. 낙폭까지 물려있는 거는 남은 현금으로 좀 분할 매수 뒤에 퀀트 RSI 모델도 보여드리겠지만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에서 이게 조금 특이해요. 갑자기 외국인이 비중을 샀습니다. 이게 3번 오늘 3번에 이슈가 됐지만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이거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불황형 소비인가요? 왜 올랐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퀀트 RSI 모델은 지난주 29% 대비해서 빠졌지만 그래도 22% RSI 모델 보면 처절하죠. 지금은 이게 바닥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넌센스입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알아서 바닥인 것 같다 싶으면 주식을 사고 지겹다 싶으면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RSI는 지수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8월 3일부터 워닝 시그널 드렸죠.
이때도 이게 이상하다, 애매하다. 제가 계속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가 아닌 것 같다, 빠져도. 이것도 사실 100%다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진바닥. 보통 3개월 저점이 이제 8%가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2%이기 때문에 뭐 두세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시총 정보가 많이 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번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개월 최근 6.28%였습니다. 이건 명심하시고 제가 장중이나 아니면 전일 종가로해서 보내드리는 거 보시면서 그냥 뭐 한 15% 정도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이번 주야말로 이제 빠지면 분할 매수인데 분할 매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 뭐 주식시장 보면서 이제 멘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든지 좋을 수가 없죠.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쇼수로 많이 먹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얘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의 바이어스가 용어를 많이 사서 반등을 세게 먹고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하신 분들 아니면 개별 기업 하나 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장이 빠질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이팅하고 하시고 생존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